해가 바뀌자 파자마 매장도 한산해졌다. 새해부터는 저녁에 남보다 일찍 PX를 나와 허 사장네를 거쳐서 퇴근하게 되면서 서울대학의 쓸모에 대해 차츰 터득을 해가기 시작했다. 허 사장이 PX 안에 알토란 같은 컨세션을 2개나 갖게 된 것은 티나김이 앞장서서 미군 실무자들과 교제를 잘한 덕이었지만 실무자들의 어수룩함 때문도 있었다. 내가 허 사장네를 들르는 날은 거기서 집이 멀지 않은 티나김도 자리를 함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티나김은 농담처럼 건넨말 한마디로 초상화부가 들어설 수 있게 된 때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불과 서너 달 전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로 느낄 정도로 미군들도 이권이 개입되거나 한국 사람과 접촉이 잦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 급속하게 야가진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는 것인지 허 사장과 티나김도 양키들이 어수룩할 때 큰 이권을 2건씩이나 따낸 걸 감지덕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야가졌을 때 더 계약을 따낼 만한 컨세션은 없을까 해서 머리를 짜고 있었다. 들어설 만한 것은 이미 다 들어섰고 양키들 눈에 들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지 않게 한국물산이 빈약한 전시라 초상화부처럼 공전을 뜯어먹을 수 있는 매장을 이것저것 연구 중이었다. 구두닦이와 수선을 겸한 구두방, 꽃신, 복권, 염랑 등 민속적인 아동용품의 주문 판매 등이 그들이 짜낸 묘안이었지만 캐논은 둘 다 탐탁해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두방은 PX 밖에서 소년들이 생업으로 삼는 것까지 너희들이 해 먹어야겠느냐고 다소 경멸스러워 했다는 것이었고 아동용품도 그 정도라면 파자마부에서 소리 없이 겸해서 해먹어도 누가 뭘 하지 않을 텐데 매장을 따로 만들 게 뭐 있느냐고 고개만 갸우뚱거렸다고 한다. 캐논만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캐논이 총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계급적인 상전이 중1로부터 중령까지 층층 시하였다. 그들을 다 납득시킬 만한 서류상의 절차를 밟는 게 수였다. 새로운 컨세션이 왜 있어야 하느냐로부터 있고 싶은 장소와 정가나 공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그들은 대학생을 그렇게 목말라 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PX 안에 그런 일에 숙달된 전문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야말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허 사장은 굳게 믿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 집 안방에 신복을 불러들여 이마를 맞대고 일을 꾸미고 싶어 했다. 나도 처음부터 그런 일에 협조할 엄두가 난 것은 아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별세계의 일이었고 새해 들어 겨우 22살이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월급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파자마부와 초상화부를 따낼 때 제출한 서류와 계약서의 사본도 엄두를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캐논이 알아서 작성해준 서류였다. 캐논은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어서 티나김하고 소문난 관계가 되자 더더욱 공정한 입장을 취하려 든다고 했다. 또 귀국하고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 떠난 자리가 깔끔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이래저래 특혜를 바라기는 어렵게 돼 있었다. 하여튼 서류는 사자를 찾아가면서라도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보다 한결 쉬웠다. 허 사장이나 티나김이 나의 이런 궁색한 능력을 실망하지 않고 존중해 준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나도 티나김이 알파벳을 어떻게 붙여 읽는지 조금 더 감을 못 잡으면서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짓거릴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러웠다. 언어의 천재라는 게 바로 저런 거로구나 싶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미국 사람과의 관계는 해방 후로부터 비롯됐다. 징용 나간 남편이 남보다 거의 1년이나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식모 자리라도 구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싹싹한 성품과 아무 걸 입어도 품격이 있어 보이는 옷태와 한번 맛보기만 하면 못하는 게 없는 음식 솜씨를 아깝게 여긴 친척이 말해준 식모자리가 미 군정청에서 공보 일을 맡아보는 장교네 집이었다. 가족이 함께 나와 있어서 손님 치를 일이 많은 그 집에서 한국 음식의 진수를 전수하면서
그쪽 음식도 쉽고 빠르게 익혀갔고 영어는 그보다 더 빠르게 익혀갔다. 그 장교는 갈려갈 때 자기보다 더 높은 교관한테 티나김을 물려주고 갔지만 징용에서 돌아온 남편과의 가정생활 때문에 일찍부터 기지촌에서 미군 상대의 상품을 개발해온 허 사장과 손을 잡게 됐다. 허 사장네는 시어머니 쪽으로 인척관계가 된다고 했다. 어떻게 조금도 읽고 쓸 줄 모르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신기해하면 그녀는 이 세상에 있는 말치고 글씨 먼저 생겨난 말은 없을 거라고 글씨 먼저 아는 나를 이상해했다. 그녀의 생각이 아마 맞을 것이다. 내가 입이 안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글씨가 철자법이 가로막기 때문이었으니까. 티나김이 언어의 천재인 또 하나의 까닭은 나도 모를 딱딱한 공문을 겨우 붙여서 읽으면 그녀는 무슨 뜻인지 척척 알아맞히는 거였다. 어떤 때는 그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말이 된다고 일러줄 때도 있었다. 그건 거의 들어맞았다. 그건 내가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길을 쓰고 만든 서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듣기 좋다느니 그런 경우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일반적인 말이라느니 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면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허 사장에서 야근을 하면서 나는 내가 아주 중하게 쓰이고 있다는 자만심, 만족감과 사람이 이렇게 없나 하는 고독감을 동시에 맛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혼자가 되면 그런 생각에 온몸을 좀먹힌 듯이 비어가는 자신이 느껴져 참담해지곤 했다. 티나김은 싹싹하기도 했지만 약은 사람이기도 했다. 나에게 구체적인 위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PX 물건을 야금야금 맛보여주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림의 떡일 줄 알았던 미제 초콜릿 비스켓 캔디 따위가 어느 틈에 우리 집의 일상적인 주전부리거리가 되었다. 그걸 집에 가지고 들어갔을 때의 식구들, 특히 조카들의 환성은 월급 봉투 이상으로 감칠맛이 있었다. 극도로 궁핍하던 시대여선지 미제는 다 먹고 난 껍질까지 버리기가 아까웠다. 그 반짝거리고 튼튼한 포장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부티가 흘렀다. 마약처럼 한번 맛들이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황홀경이 바로 미제의 맛이었다. 조카들은 특히 초콜릿을 섞어 걸쭉하게 농축한 타디라는 깡통 우유를 좋아했다. 겨우 말을 하는 현이가 타디 타디 하는 소리는 데디 데디 하는 것처럼 들려서 엄마까지도 덩달아 그 우유를 데디라고 했다. 현이는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데디라니.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좋은 미제가 개울 것처럼 느글느글해져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미제의 힘은 놀라웠다. 삐삐 말라 머리통만 크고 목이 가늘고 입 귀퉁이가 헐고 그 언저리엔 허옇게 버짐까지 피어나던 아이들이 단시일 내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흘렀다. 현이는 특히 난리통에 태어나선지 낳을 때부터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 주름은 젖살이 오른 후에도 희미하게 남아있어 보채거나 눈치를 볼 때면 아이답지 않은 인생고를 풍겼었는데 어느 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귀티가 나는 번듯한 이마로 바뀌어져 있었다. 음력설에는 흰떡도 하고 제수도 격식 맞춰 장만해서 차례를 지냈다. 우리가 차례를 모시는 건 처음이었다. 엄마는 종부지만 자식 공부 핑계로 고향을 등지면서 봉제사의 의무는 자연스럽게 고향을 지키는 숙부한테 돌아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가가 다 타양이고 숙부네는 더군다나 피난살이었다. 엄마가 비로소 떳떳해지는 걸 보는 건 나쁘지 않았다. 윗때부터 정성껏 지내 내려오던 차례가 맨 나중 오빠한테 이르자 엄마와 올케는 몸부림을 치고 곡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죽었을 때보다 훨씬 힘차고 기름진 곡성이었다. 자식을 숨거둔 그날로 묻은 엄마가 받을 벌치고는 너무도 가볍지 않은가.
그래서 귀를 막고 싶게 가짜스럽게 들렸다. 그만, 제발 그만해. 소리를 억누르느라 나는 한 방울도 눈물을 안 흘렸다. 오빠의 무덤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쳐 죽기도 전에 묻힌 그가 살아나오는 꿈을 그날 오래간만에 또 꾸었다. 음력으로 새해부터 올케는 동두천 쪽으로 보따리 장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장사에 관한 한 올케 눈썰미는 보통 이상이었다. 내가 첫 월급을 타자마자 올케가 시작한 건 헌옷 장사였다. 한때 도남시장에서 낙가마 노릇을 한 적이 있는 숙부를 통한 연줄도 있고 또 도남시장에 점포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근숙의 언니네의 호의도 있고 해서 비록 남의 가게의 추녀 끝이긴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길목 좋은 데다 헌옷 가게를 펼 수가 있었다. 처음엔 집안 식구 옷가지를 들고 나가 줄을 매고 걸어놓고 우선 개업부터 했다. 끼니 끓일 게 없을 때 가장 손쉽게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게 옷이어서 헌옷 장사뿐 아니라 들고 나온 옷을 먼저 낚아채서 되넘기려는 낙가마들이 득식을 대는 게 당시의 시장 풍경이었다. 생존 조건 중 먹는 게 으뜸이련만 입는 걸 먼저 올려놓을 만큼 옷이 날개인 것은 이 땅의 유구한 전통인데 옷이나 옷감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대신 헌옷의 유통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해야 돈 벌기 가장 쉬운 장사로 고아원을 꼽았겠는가. 구제품 옷 보따리를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팔아먹는 게 고아원들에게 돌아갈 분유나 밀가루를 빼돌리는 것보다 훨씬 양심의 가책은 덜 되고 수익은 높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내 월급으로 시작한 올케의 옷장사가 집안의 옷가지를 찔러 넣긴 했지만 미천을 빼고도 저녁이면 건 고등어라도 사가지고 들어올 만큼 자리가 잡혀가는데 보따리 장사로 전환을 하겠다는 걸 엄마는 당연히 반대했고 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아직도 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서울의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었다. 도남시장에도 이제 빈 가게가 없었고 업종에 따라서는 음력 대목이 여간 흥청거리지 않았다고 한다. 올케의 장사도 때를 잘 만난 셈인데 그 반대로 본 게 올케다운 눈썰미였다. 아무리 노점이라도 자릿세 없이 해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다본 올케는 어떻게든지 자기 가게터를 갖고 싶은 욕심이 동했다. 꿈도 크지. 그것도 도남시장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다가.